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여러분 뉴스 보십니까? 아마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뉴스 매일 챙겨보는데요? 라고 하실 것 같은데요. 신문 구독은 어떠십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조사 결과 신문산업은 벌써 10년째 내리막길이라는데요. 종이신문의 하락세와 콘텐츠 다변화를 위해서 새 언론계는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언론사의 신년사로 본 올해 언론계 화두, 잠시 뒤 미디어 비평에서 살펴보고요. 새해부터 우리들의 마음을 훔친 드라마가 있습니다. 화제의 드라마 더 글로리, 그리고 웹툰 이야기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미디어 비평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송경재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송경재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새해를 맞아서 우리나라 언론의 신뢰도 그리고 영향력 순위가 발표됐던데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네, 지난 연말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2 언론 수용자 조사 결과를 보면요. 영향력 있는 언론사, 매체사 상위 10위가 순위별로 발표됐습니다. 네. 이 중에서 영향력 있다고 생각하는 언론사 상위 10개사 중에서 신문사는 조선일보 한 곳뿐이었습니다. 세부 순위를 살펴보면요. 먼저 영향력 면에서는 KBS가 33.6%, MBC가 15.1%, 네이버가 13.1%, 그리고 YTN이 8.6%, JTBC가 5.5% 등 방송사와 그 인터넷 포털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네. 신문사는 조선일보가 2.2%로 8위가 유일하게 이제 포함됐는데요. 영향력과 함께 신뢰도도 조사했는데, 신뢰하는 언론사, 매체사 조사에서도 KBS가 28.1%로 가장 높았고요. 다음이 이제 MBC가 16.6%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 뒤를 이어서 이제 YTN이 9.6%, 네이버가 9.2%, JTBC가 6.9% 등의 순이었습니다. 역시 신뢰하는 언론사에서도 신문사는 조선일보가 8위, 2.1%가 비슷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종이신문의 그 낮은 영향력이 이번 뉴스 이용률 조사에서 나타났는데요. 우리 국민의 4대 뉴스 이용 매체가 여전히 텔레비전이 76.8%고요. 바로 그 뒤로 바짝 인터넷 포털이 75.1%를 뒤쫓고 있고요. 네.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이 20%, 그리고 메신저 서비스가 12%로 나타났고, 종이신문은 9.7%로 2년 연속 10% 이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는 언론 매체 하면은 신문 방송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번 순위를 보니까 이미 신문이 4대 그 매체에서도 빠졌네요, 뒤로. 네. 네. 종이신문의 영향력, 신뢰도, 이용률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건데, 이 최근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는 뭐 중장년층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유튜브 뉴스 이용률이 꽤 높잖아요. 이번 조사에 네. 이런 내용들도 좀 담겼습니까? 유튜브는 이번 조사에서 좀 복합적으로 좀 극과 극을 오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유튜브는 이제 영향력 있는 언론사, 매체사 조사에선 10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신뢰도 조사에선 10위권에 들지 못했거든요. 네. 즉 영향력은 있지만 신뢰할 만한 언론사 매체는 아니라는 인식이 우리 국민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용률 면에서 살펴보면 네. 또 다른 결과가 이제 도출됩니다. 앞서 이번 조사에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한 뉴스 이용률이 20.0%로 작년보다도 높아졌는데요. 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96.8%로 조사된 겁니다. 이를 종합하면은 유튜브를 이용한 뉴스의 경우 영향력은 높지만 신뢰도는 낮고
그리고 동영상 플랫폼 뉴스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이에 비례해서 이용자들이 늘어나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튜브가 이제 전체적으로 동영상 그 플랫폼 중에서 뉴스 이용률의 96.8%니까요. 뭐 거의 대다수가 뉴스 이용은 유튜브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하지만 신뢰도는 낮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또 한국 언론에 대한 평가 조사도 있었더라고요. 이 결과도 한번 살펴봐 주시죠. 이번 수용자 조사에서는 언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좀 있었습니다. 네. 먼저 우리나라 언론 전반에 대한 평가를 보면요. 영향력 있다라는 응답이 3.57점으로 가장 높게 나왔는데요. 다음으로 이제 언론 활동이 자유롭다가 3.47점, 뭐 전문적이다가 3.36점 등에서 이제 긍정적 평가가 나왔는데 이에 비해서 정확하다, 뭐 신뢰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상당히 낮았는데요. 네. 정확하다가 3.21점, 신뢰할 수 있다가 3.19점, 공정하다가 3.07점,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네. 이와 함께 한국 언론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서도 응답자들은 편파적 기사가 22.1%를 지적했고요. 허위 조작 정보, 이제 가짜 뉴스라고 하죠. 네. 이게 이제 19.9%를 꼽았습니다. 한국 언론의 문제점을 그 수용자인 시민들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조사에서도 보면은 한국 언론의 뭐 고질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편향성, 허위 조작 정보 이렇게 드러난 건데, 네, 새해에는 좀 달라질 수 있을지, 네, 저희도 자정 노력을 해야겠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 구도라고 해야 될까요? 사회가 너무 양극단으로 갈라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런 것들이. 네, 그렇죠. 예, 언론의 그 보도 기조에도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새해가 되면 뭐 개인도 그렇지만요. 기업도 신년 계획 세우고 다짐하잖아요. 네. 올해, 뭐 방통위원장 임기 만료, 민영화 이슈 등 좀 방송계에도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데 그래서 각 언론사들의 신년사도 좀 이목이 집중됐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주목을 받고 있는 방송사 세 군데의 사장 신년사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각사가 각기 상황에 따른 중심 가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KBS 미디어는 1월 2일자 KBS 김희철 사장 신년사 독립성, 공정성, 그리고 콘텐츠 경쟁력 강화 기사에서 KBS의 올해 화두를 제시했습니다. 네. KBS는 공사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올해 공정성을 강화하고 그리고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할 것을 화두로 제시했는데요. KBS는 지난해 뉴스, 드라마, 예능, 디지털까지 시청률과 광고 판매에서 좀 경쟁력이 하락했다라고 이렇게 자평했는데요. 그래서 올해의 경영 목표를 공영방송 50년 가장 신뢰받는 KBS를 정했다고 하면서 초불확실성의 시대, 대전환의 시대의 KBS가 공영미디어로서 상업미디어와 차별화된 역할을 구현하겠다. 그리고 한정된 재원 안에서 효율적인 공적 책무를 수행할 거라고 천명했습니다. MBC의 신년사도 발표됐는데요. 미디어 오늘 1월 2일자 박성재 MBC 사장 시청자 믿고 간다면 어떤 위협에도 버틸 수 있어. 기사에서 2022년 MBC 월드컵 중계방송의 성과 그리고 한국갤럽의 한국인이 가장 즐겨보는 뉴스 채널은 MBC라는 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시청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MBC가 올해 제시할 첫 번째 의제가 인구 절벽과 지방소멸, 그로 인한 공동체 위기 극복이라고 제시했는데요. 네. 이 의제를 콘텐츠로 만들어서 뉴스, 시사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토론 등 전사적인 저널리즘 역량을 동원하겠다라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MBC는 올해 2월에 현 박성재 사장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서 새로운 경영 거버넌스가 구성될 것입니다. 연임이냐 아니면 새로운 경영진 선임이냐를 두고 MBC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두고 이미 야당 주도로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인데 말씀 들어보니까 KBS는 공영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신년사를 했네요. 그러면서 네, KBS의 공영방송 KBS의 공적 책무에 대한 강조를 했던 것 같고 MBC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만 믿고 가겠다. 이 내용이 좀 눈에 띄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 MBC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경영 거버넌스 사장 선임이 네. 올해 2월 달에 있는데 그렇죠. 아주 복잡한 상황입니다. 정부 여당 그리고 야당 그리고 이제 7월까지 임기가 남아있는 방통위원장의 네. 그 역학관계에 따라서 사장 선임이 참 무난히 치러질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 그래서 사실상 그 MBC 사장 선임이 조용히 끝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원인은 그 MBC를 둘러싼 과도한 정치적인 외압 그리고 이에 따른 갈등이 그 예상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시청자만 믿고 가겠다. 즉 시청자 중심주의라고 표방한 점은 기존의 이제 MBC 사장 선임에서 이제 시청자 참여라든가 시청자 중심의 어떤 그 보도에 대해서 좀 다양한 해석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지만 현재 그 방통위원회 위원 구성도 그렇고 과거 정부에서 임명된 위원들이 있는 상태고 이런 상태에서 치러지는 MBC 사장 선임 그렇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 YTN 신년사도 보셨다고요? 네. 미디어스는 그 1월 2일자 YTN 사장 정부 주도 지배구조 변화 담대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기사에서 YTN의 신년사를 실었습니다. YTN 우장균 사장은 2일 신년사에서 그동안 공적 소유 체제로 유지되어온 YTN 지배구조 변화 가능성으로 인해 창사 이래 가장 큰 위기와 마주하게 되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21.43%의 최대 주주인 한전 KDN과 9.52%의 4대 주주 한국마사회가 YTN 지분 매각 방침을 결정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정균 사장은 정부가 주도하는 YTN 지배구조 변화 과정이 지금껏 쌓아온 그 YTN의 공공성을 해치거나 구성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로 귀결되지 않도록 좌고우면하지 않고 담대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히는 등 그 대응책을 제시했습니다. 네, YTN의 경우에 작년에 공기업 지분 매각 방침이 확정이 되면서 민영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당면 현안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던 방송사 사장들의 신년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신문사로 한번 옮겨가 볼게요. 신문사는, 신년사를 통해서 올해 그 언론계 화두를 좀 제시했다면서요? 주요 언론사, 특히 이제 신문사들의 그 신년사 또는 메시지에서는 몇 가지 흐름이 보여서 이를 좀 정리해봤습니다. 네. 가장 중요하게 강조된 것은 유료화, 그리고 수익 다각화입니다. 우선 유료화는 언론의 콘텐츠의 질적인 가치평가와 디지털로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따른 언론사의 대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가장 빠른 움직임은 이제 중앙일보인데요. 먼저 중앙일보는 2021년 8월부터 80만 명 로그인 독자를 모아서 본격 유료화 서비스를 시작한 바가 있는데요. 네. 2023년 신년사에서는 구체적인 방향까지 제시했습니다. 중앙일보는 먼저 신문사가 장기 불황에 생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2022년 출범한 프리미엄 뉴스 구독 서비스인 더 중앙 플러스를 고도화할 수 있는 상품 개발, 기술 인프라, 마케팅 역량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네. 조선일보 역시 2021년부터 앱 독자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이번 신년사에는 신문사들이 디지털화와 유료화 모델 구축을 위한 실험에 앞다퉈 뛰어들고 방송사들이 유튜브, OTT 등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하면서 신년사에서 처음으로 유료화를 언급했습니다. 한겨레도 2021년부터 이제 후원 회원제인 서포터스 벗을 도입하고 구독 모델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신년사에서 한겨레형 구독 모델 구축이 최소한 5년, 길게는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 과제라고 제시하고 올해는 한겨레형 구독 모델 발전의 원년이 될 것이고 신뢰받는 고품질 뉴스로 한겨레 유료 독자를 만들어내는 본격적인 도전에 나설 것이다. 라고 이제 언급했습니다. 네. 앞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 수용자 조사 결과를 저희가 먼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거기서도 네, 신문사들의 어떤 영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이런 분석을 했는데 그래서인지 지금 소개해 주신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모두 이 어떤 수익 모델 관련한 언급이 좀 강조가 됐네요. 네.
특히 신문사를 중심으로 유료화와 구독 모델이 이제 시대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방송 분야에서는 그 OTT나 유튜브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 유료화, 그리고 OTT와의 합종 연행, 그리고 콘텐츠별 제휴가 활발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문사는 조금 늦은 감도 있습니다. 네. 전통적인 오프라인 언론사인 신문사까지 이제 본격적인 디지털 전략에 따라서 유료화가 앞으로 시대의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는 기사 쓰고 이것으로서 광고 영업을 하면 먹고 살 수 있었던 시대였는데, 야, 신문사들의 이런 수익 모델을 보니까 이제 정말 기업과 일반 기업과 다르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씁쓸한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죠. 예. 네. 자, 끝으로 언론학자로서 교수님 올해 각오라고 할까요?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글쎄 올 한 해도 언론계에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정치적인 이슈도 있을 거지만요. 언론사의 수익 다각화, 그리고 디지털 전략의 성패, 주요 방송사의 사장 선임과 이제 공기업 보유 언론사 지분 매각 등 언론계에서도 이제 정치와 연관된 여러 가지 일들이 예상됩니다. 네. 올 한 해도 우리 미디어 비평에서 하나하나씩 그 언론계 동향을 좀 심층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첫 순서였고요. 앞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지대 사회적 경제학과 송경재 교수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네,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강진아 시청자평가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습니까?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방송되는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를 12월 20일부터 1월 3일까지 2주간 청취했습니다. 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어떤 부분부터 평가해 볼까요? 네, 뉴스 정면 승부의 문을 여는 첫 코너인 뉴스 인앤아웃의 출연자에 대해 짚어보려고 합니다. 뉴스 인앤아웃 코너는 하루의 뉴스를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있는데요. 지난 1월 3일 방송된 이 코너에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가 출연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복권 문제와 관련해 이 사면은 적절한 사면이고 국민을 위한 사면이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또 윤 전 대표는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나라라는 것과 전직 대통령들이 손잡고 기도하고 노래하는 미국 대통령들의 모습이 부럽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이 적절하다는 식의 논리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가장 뛰어난 점이 경제적이므로 활발히 정치활동을 할 것이라며 그의 나이는 81세고 펄펄 뛰는 나이이며 바이든이 그렇듯 늙어서 가장 하기 좋은 것이 정치라는 식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여론에서 보듯이 보편적인 국민 정서나 관념과는 동떨어진 평론을 내놓은 점에서 객관성, 중립성이 많이 부족했다는 평가입니다. 네, 객관성이나 중립성이 뒷받침되지 못했던 출연자의 평론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른 내용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번에도 이 코너의 출연자인 윤영걸 평론가에 대해서 더 언급하려고 합니다. 지난 12월 23일 방송에서 윤 평론가는 국회 예산안 처리 결과에 대해 예산안은 정부가 원하는 대로 의결을 해야 하며 쟁점이었던 법인세 문제도 여당의 주장대로 25%로 했어야 정부가 일을 잘 할 수 있는 거라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대체로 국민의힘에 치우친 뉴스 해석이 잇따랐는데 최대한 균형 있는 해석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에 대해서 또 평가해 주실 내용이 있을까요? 네, 이태원 3차 국정조사 국면에서 여야는 서로에 대해 참사를 정쟁으로 이용한다든지 회피 축소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을 하고 있죠. 결과적으로 국정조사가 실시되고 있음에도 국민들이 느끼기엔 문제 해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정치권의 대응에 체증을 느끼며
답답한 상황에서도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과의 인터뷰는 긍정적이었다는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조은희 의원은 당의 입장만 전달하는 식의 발언이 아닌 여당의 미흡했던 대응에 대해서도 때론 지적하며 희생자 측에 공감하는 식으로 인터뷰이로서 좋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기존 정치에서 쉽게 보던 거친 언사를 배제하고 당리 당략을 내세우기보다 정제되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준 점이 새로웠습니다. 네. 오늘은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진아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네, 뉴미디어 트렌드 함께 해주시는 분이죠. 콘텐츠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뉴아이디의 김조한 이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김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네, 저희 뉴미디어 트렌드도 새해 첫 시간인데 자, 새해를 앞두고 공개된 한 드라마가 요즘 큰 화제던데요. 네, 도깨비 미스터 션샤인으로 유명한 김은숙 작가의 첫 번째 스릴러 도전이고요. 네. 그리고 송혜교 씨도 연기 변신이 돋보이는 작품인 더 글로리 넷플릭스 작품입니다. 더 글로리. 12월 30일 날 공개됐는데요. 이게 유년 시절 폭력으로 영혼까지 부서진 여자가 온생을 걸어서 이제 수십 년 동안 복수 준비를 해서 그 복수를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네, 처절한 복수극인데 네. 공개한 그 첫 주, 12월 마지막 주죠. 첫 주부터 국내 넷플릭스 드라마 순위 1위를 했더라고요. 네. 네, 저도 재미있게 예, 볼륨1을 봤는데 네네. 우리나라에서는 참 관심을 아주 세게 받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반응이 좋다면서요. 요즘에 한국에서 인기 많으면 네. 또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지난 4일이죠. 네. 넷플릭스 탑10 웹사이트인 그 탑10 넷플릭스닷컴 따르면 더 글로리가 공개 후 3일 만에 누적 시청 시간이 2,540만 시간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2,540만 시간. 네, 이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중앙아시아, 동남아 지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서 1등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일본에서는 2등, 또 미국에서 6등에서 탑10 안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전 세계 11개국의 탑10 차트에 올랐고, 네. 그래서 비영어권으로는 전체 3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참 좋은 거는 다들 어떻게 이렇게 딱딱 알아보시는지. 네. 전 세계적으로도 좋은 반응 얻으면서 그야말로 잘 나가고 있는 건데, 자, 이 드라마, 아까 저희도 복수극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복수극도 K표 복수극이 나오는 겁니까? 학교폭력이라는 것들이 웬만하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봐서 약간 터부시하는 콘텐츠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등급을 굉장히 높게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네. 사실은 쉽게 제작하지 않는 건데, 그리고 네. 지금까지 보통 K-드라마라고 하면 멜로나 액션, 화려한 볼거리가 주였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조용한 작품일 수도 있잖아요, 평면적으로. 네. 그리고 복수용물이라서 내수용이라고는 의외로 많이 사긴 했는데, 미국 매체 포브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복수의 필요성이 그 주인공의 생명을 구했다. 가해자들을 파괴하는 욕망이 없었다면 절망적 존재의 삶은 나감했을지도 모른다라면서 극찬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좋은 컨텐츠는 또 전 세계에서 통한다는 거를 어떻게 보면 또 증명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 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드라마의 작가가 그 이름도 유명한 김은숙 작가입니다. 이 김은숙 작가표 드라마라는 말을 할 정도로 이 특유의 또 특징이 있잖아요. 그렇죠. 티키타카 하는 게 되게 재미있는 것도 있었는데 네.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시청자 입장에서 영혼이 부서질 정도로 처절한 피해자가 내뱉는 대사가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 좀 찰진 게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네. 약간 집단지성 시스템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김은숙 작가님이 여러 보조 작가님들이랑 같이 네. 계속 협의를 하면서 만든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번역됐을까도 되게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진짜 궁금하네요.
그래요. 저도 이 드라마 보니까 여기서 이제 뭐 너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2판 4판이야. 이게 원래 불교 용어였다. 이런 주인공의 대사를 들으면서 야, 이 주인공의 내면이 정말 내공이 있구나. 이 사람이 그냥 단순한 복수심에 이렇게 여러 사람을 곤란에 빠뜨리는 게 아니라 정말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런 대사가 나오는구나. 어떻게 보면 이건 정말 뭐 철학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게 없으면 이렇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일단 아까 볼륨 1, 그 파트 1을 전편을 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기다려집니다. 도대체 언제 나옵니까? 이 다음 편은. 총 16부작으로 기획이 됐고요. 네. 이 시즌 1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네. 남은 8회차는 이제 3월에 공개를 합니다. 아, 대한민국 3월에. 16부작이긴 한데 또 이제 OTT 입장으로 봤을 때는 보통은 이제 요즘 시즌 1이 10부작 내외로 공개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걸 이제 반으로 쪼개서 이제 먼저 공개를 하고 네. 그다음 이 부분은 이제 파트 1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적절하게 배치가 됐더라고요. 어떻게 합복을 당했는지 묘사하고 이제 복수를 준비하는 네. 직전까지를 보여준다고 하면 네. 3월에 공개되는 남은 8회차에서는 복수를 시작하고 어떤 기대하고 상상하게 만드는 것들을 아마 펼쳐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기대해 보겠습니다. 2달 남았습니다. 네, 더 글로리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자, 다른 화제 영상도 오늘은 한 편 더 준비하셨다면서요? 네, 이제는 유튜브로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네. 브이로그를 올리자마자 200만 뷰를 기록한 연예인이 있어요. 근데 보통은 그런 건 이제 채널들이 있는 상태에서 네. 이제 어떻게 보면 구독자가 많으니까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네, 네. 지금 주인공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구독자를 지닌 채널을 가진 블랙핑크 지수가 블랙핑크군요, 역시. 네. 런던 브이로그라는 채널을 만들고 네. 브이로그를 하나 올렸는데 네. 그게 올리자마자 200만 뷰가 됐습니다. 야. 그래서 개설 시간 10시간 만에 90만 구독자를 돌파했고요. 이름은 행복지수 103%라는 채널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런던 브이로그 하나가 네. 200만 뷰를 돌파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5일이 지나서 조회수가 740만 회를 넘겼어요. 정말 대단하죠. 예, 그래서 이게 아마 1000만 회는 가뿐히 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네. 어떤 점이 이렇게 인기를 끌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다른 멤버들은 좀 감각적인 영상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 멋있는 장면들을 많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네. 지수 씨의 브이로그는 정말 말 그대로 그냥 관광객 같은 진짜 관광객들처럼 얼굴도 굉장히 클로즈업돼서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게 어떤 한식당 가서 인싸주라고 네. 뭐 특정 소주 맥주를 섞어서 말아먹고 막 좋다고 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감 웃음이 없구나. 나게 네, 가감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관광공사에서 이대로 그냥 지수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자, 그렇고. 올해 뉴미디어 이슈도 우리 새해 첫 방송이니까 좀 살펴볼게요. 보통 요즘 OTT 컨텐츠나 드라마 신작을 소개할 때 대부분 원작이 웹툰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한 적 있잖아요, 우리도. 네. 네. 최근에 화제가 됐던 재벌집 막내 아들. 이것도 웹소설이 원작이라고 저희가 한번 소개를 했었고요. 네네네. 네, 올해 웹툰 시장 전망이 어떨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타임지에서도 대한민국 K-드라마의 대부분이 웹툰 원작이다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죠. 네. 근데 뭐 이미 많이 성장한 시장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외형을 굉장히 하고 글로벌로 가고 하는 것들은 이제 2022년에 큰 테마였다고 보면요. 네. 이제는 수익을 보여주겠다 이런 수익.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는 2017년 네이버랑 분사해서 이제 독립적인 회사로 움직이고 있고, 일본에서는 라인 망가를 서비스하는 라인 디지털 플론티어를 인수하면서 아예 그냥 기업 구조 자체를 웹툰 전문 회사로 바꾸고 있어요. 특히 뭐 미국 법인인 웹툰 엔터테인먼트를 뭐 산하로 배치를 하고 뭐 이런 네. 것들을 하면서 네. 이제 글로벌 회사이거든요. 네. 10개국 언어로 100여 개국의 이제 이상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100개국 정도. 네. 네. 그리고 뭐 작가 수도 네. 아마추어 포함해서 82만 명, 작품이 140만 개라고 합니다. 아니, 네이버 웹툰에만요? 네네네. 그래요?
네, 그래서 2021년에 3분기 매출이 3,800억 정도 넘었었고요. 네. 4분기도 3,800억, 2020년 1분기에 4,000억, 2분기에 4,083억, 3분기에 4,500억씩으로 이제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데, 네. 네, 이거를 이제 웹툰에서 이제 웹소설 플랫폼이죠. 지난 10월 네. 욘도를 출시를 하면서 네. 와패드에서 인수했던 회사이기도 하죠. 와패드 인기를 끈 작품을 엄선해서 또다시 이제 또 네이버 웹툰에 네. 맞는 콘텐츠로 또 이제 여기란 승격제 같은 걸 활용해서 계속 한다는 또 포석이고요. 네.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미국 웹툰 플랫폼 타파스를 또 인수를 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삼다무라고 해서 3시간 기다리면 무료를 또 한국에서 만들었던 기다리면 무료라던 기다무를 삼다무로 바꾸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이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것들이 보이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삼다무나 3시간을 기다리면 무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유료 매출과 연결하게 되거든요. 그 3시간을 기다리면 무료로 볼 수 있지만 사람들은 또 그 3시간을 기다리면 힘들어서 힘듭니다. 돈을 네, 돈을 한 편 쓰게 보고 만들어요. 다음 편 보기까지 정말 1분이 힘들어요. 네. 맞아요. 딱 네. 중요한 부분에 또 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수익화 가능성들, 이제는 뭐 미국에서 MAU라고 하는 월 사용자를 늘리는 데 집중했다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삼다무 정책을 사용하면서 이제 이거는 이미 일본이나 네. 한국에서 성공했던 모델이기 때문에 네, 이런 걸 통해서 신규 이용자들과 또 수익화까지도 두 마리 잡겠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 웹툰, 카카오 웹툰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별도의 회사로 분리를 해서 수익 창출 전략을 꾸려가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기존 이름으로 쓰지 않고 아까 네이버는 욘더라고 했고요. 카카오는 타파스라고 이렇게 플랫폼 이름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현지에 완전히 현지화시켜서 그 현지 그 창작자들을 육성해서 그 브랜드를 같이 성장하게 만들려는 시스템을 좀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궁극적으로는 지금은 사실 국내에서 성공한 웹툰이나 웹소설이 해외에도 번역이 돼서 뿌려지는 그런 형식이었다면 이제는 반대로 현지에서 성공한 웹툰이 국내에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겠어요. 그럼요. 네, 지금 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네. 레디시의 웹소설, 로맨스 웹소설이죠. 오빠 베프와 데이트하기를 지난 20일부터 카카오 페이지나 웹툰 페이지에 연재 중이에요. 그래서 웹소설을 국내 웹툰으로 제작하는 건 이번에 말씀하신 건 첫 번째 사례고요. 그래서 국내 글 그림을 작가를 붙이고 그다음에 주인공 이름을 바꾸는 등 해서 현지화를 거쳐가지고 성공하는 모델.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좋은 IP가 있다고 하면 그거를 이제 현지화 시켜서 한국에 갖고 와가지고 수익화내고 또 이게 통한다고 하면 또 일본으로 가져가서 또 이제 산지화시키고 하는 형식의 이게 사실 어떻게 대단한 좋은 글로벌 전략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나이트 오울스 앤 서머 스카이즈라는 웹툰 버전을 네. 국내 네이버 웹툰에 또 런칭하기로 했고요. 네. 지금 일본에서 성공한 작품들 또 중국에서 또 알게 모르게 또 수입되는 웹툰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을 때려서 이제 결국에는 경계선이 국가라는 것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IP가 선순환하는 과정들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웹툰의 글로벌화 전략까지 알겠습니다. 와,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는 스마트폰에서 보는 심심풀이로 보는 웹툰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각 기업들이 펼치고 있는 글로벌 전략이 만만치가 않군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아이디의 김조한 이사였습니다.